이집트는 흔히 얘기하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입니다. 참고로 4대 문명은 세계적으로 쓰이는 학술 용어는 아니고 다른 문명권도 있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요즘 무언가의 기원이나 역사를 논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역이 이집트일 정도로 피라미드부터 미라를 만드는 매장 풍습까지 신기한 것들로 빼곡하죠. 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이집트 신왕국 시대를 다루는 토탈워 파라오가 출시되었으니 제가 좋아하는 거 조용히 하세요. 녹음하고 있기는. 이 게임과 함께 이집트 문명의 태동기부터 로마 시대까지의 이집트 역사를 앞으로 몇 편에 걸쳐 것만 핥아보겠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며 북아프리카 지역이 건조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물이 있는 나일강 유역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강가로 몰려오는 동물이나 초원에 사는 짐승을 사냥하기 꽤 적당한 장소였죠. 그러면서 점차 사람들이 밀집되자 서서히 문명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은 일정한 주기로 범람해 주변 지역에 충분한 양분을 공급했고 인류는 거대한 경작지를 일궈내는 데 성공합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죽기 살기로 생존에 힘썼던 다른 지역 사람에 비해 이집트인들은 비교적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고 잉여 생산물을 축적하는 특권층도 생겨났습니다. 이 시기 이집트인들은 농사에 적합한 음력 달력을 만들고 절기를 나누었으며 농부들은 이를 적극 이용했습니다. 또한 365일이 1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달을 30일로, 한 주를 10일로 나누고 하루는 다시 24시간으로 나눈 다음 나머지 5일을 신들의 생일로 남기는 시민력이라는 달력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에도 쓰이는 비슷한 날짜 개념을 무려 기원전 2500년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의 여러 신들과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탄생했습니다. 이집트 학자이신 광민수 소장님의 말에 따르면 이집트엔 미라를 만드는 문화가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미라가 흔했다고 합니다. 건조한 사막에는 사람을 묻으면 시신이 부패하기도 전에 물기가 싹 빠져 말라버리므로 더 이상 부패가 진행되지 않는 자연적인 미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미라 상태로 건조되어 있는 모습이 그들에겐 자연스러웠죠. 그러나 점차 문명이 번영하며 뭔가 멋들어진 시설을 곁들이기 시작하자 모래에 묻히지 않은 시신은 곧 부패하기 시작했고 이를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 이집트인들은 인공적으로 시체를 건조해 미라를 만드는 방식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나일강을 따라 형성된 촌락들이 점차 성장하고 인구도 늘어가자 기원전 3500년경부터 작은 왕국 형태의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중해와 가까운 나일강 하류의 하이집트와 나일강 상류이자 지도에서는 남쪽인 상이집트로 크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상하이집트 주요 지역의 통치자들을 굴복시키면서 마침내 기원전 3150년경 메네스라는 왕이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수도였던 멤피스에 지어진 궁전을 두고 메네스의 아들이 위대한 거처라는 뜻으로 페르아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이것이 파생되어 파라오가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왕조가 바뀌며 기원전 2700년경 제3왕조에 와서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의 틀이 단단하게 잡히며 이때부터 약 500년의 기간을 고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중앙 집권이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 파라오의 권위도 절대 왕정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견고해집니다. 그러면서 파라오가 죽으면 단순히 멋진 왕묘를 만드는 것을 넘어 대규모 피라미드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피라미드는 그 규모 탓에 오랜 세월을 거치며 많은 도굴이 이뤄졌기에 파라오의 무덤이라고 100% 단언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광민수 소장님의 말을 인용하면 왕묘로 보는 것이 합당한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멤피스 근처에 세워졌으며 이후 세워진 현대엔 유실되어 흔적만 남은 다른 피라미드도 많았습니다. 또한 너무나 거대한 규모로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도 이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무려 기원전 2500년 전후이죠. 외계인이 세웠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쿠프라는 파라오가 유명한데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꼽히는 기자 대피라미드의 주인공입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방법과 스핑크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고왕국 시대 이집트인들은 지중해 민족에 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동 지역 사람들과도 유전적으로 융화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농사는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나일강의 범람기인 7월부터 10월까지는 휴지기를 가지고 11월부터 6월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물은 일일이 감독관이 검사하고 기록한 뒤에만 매매될 수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다른 문명에 비하면 편한 삶을 누렸습니다. 파라오의 강력한 권위로 반란을 진압할 일도 없었고 이집트의 지리적 특성으로 외적의 침입이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해충으로 수확물이 망가지면 체벌을 받았고
악독한 관리인에겐 착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집권적 이집트에선 관료 체계도 발달했습니다. 특히나 서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서기를 양성하는 학교도 많이 세워졌죠. 중요한 상형문자 700자에 세분화된 3000여 자까지 능숙하게 조합하며 쓰려면 상당한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서기가 되는 길은 험난했지만 이 과정을 잘 마친 똑똑한 학생들은 세금이 면제되고 노동에서도 자유로워진 특별한 사회계층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마치 과거 시험을 통과해 공무원이 되면 양반 계급이 되는 조선시대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웠던 고왕국 시대를 거치며 이집트는 독자적인 문화와 많은 유산을 창출해냅니다. 이집트의 중앙 집권적 형태가 유지되려면 파라오 혼자서는 당연히 불가능했겠죠. 주변에서 권력을 가진 관리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점차 기득권을 형성하며 지위를 세습하면서 파라오의 절대 권력은 점차 위협받게 됩니다. 게다가 파라오가 피라미드와 신전을 계속 건설하며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소모해야만 했었고 정기적으로 신전에 토지를 바치면서 세금의 원천이 계속해서 줄어 왕권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왕국 시대의 분열은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으나 기후의 변화도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폭우와 모래바람으로 농경지가 마비되었고 나일강도 메말라 강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신처럼 받들어지던 파라오는 그 역할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죠. 이렇게 시작된 혼란기 속에서 기원전 이집트는 2150년경 고왕국 시대의 종말을 고하며 여러 지역에서 봉건제후가 등장했고 자신의 지역을 요새화해 서로 싸움을 벌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혼란기와 중왕국 시대로 분류되는 시기를 지나서 이집트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람세스라는 걸출한 파라오를 배출합니다. 물론 람세스가 한 명의 이름은 아니라서 람세스 2세와 3세의 업적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 중왕국 시대 이집트와 이민족의 침입을 먼저 다뤄보고 람세스 이야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왕국 시대 배경이어가지고 고왕국이랑 중왕국 그 전 단계를 빨리 넘어가야지 편하게 갖다 쓰는데 잘 해보도록 하지요. 그것이 자네의 일이 아니던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은 잘해요.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일일세. 아, 이집트 캐릭터 잔뜩 그려야 되는데 오랜만에 할 일이 생겼다. 저는 사망하였습니다.